모든 라거에 무젤만이라는 용어는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무슬림이라는 뜻의 이 용어는 회복할 수 없는 지치고 기진맥진한 죽음에 임박한 포로들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제기되었는데 둘 다 그다지 설득력이 있진 않다. 하나는 운명론이고 다른 하나는 터번과 비슷하게도 볼 수 있는 머리에 감은 붕대이다. 이 용어는 냉수적인 아이러니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러시아어 도코자가의 정확히 반영된다. 글자 그대로 풀면 끝에 도달한, 종결된 이란 뜻이다. 라벤스브리크 수용소 유일한 여성 전용 수용소 라벤스브리크 수용소에서는 이와 똑같은 개념이 거울에 비춘 듯한 두 개의 명사 슈무츠 슈티크와 슈무크 슈티크로 표현되었다고 리디아 롤피가 내게 말해주었다. 거의 동음이어인 이 두 단어는 각각 쓰레기와 보석을 의미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패러디이다. 쓰레기는 보석이고 보석은 쓰레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패러디. 이탈리아 여성 포로들은 그 오싹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스미스티크라고 발음했다. 프로미넨트도 모든 하위 은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출세한 포로들인 프로미넨트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길게 설명한 바 있다. 그것이 수용소 사회학에서 필수풀각이란 요소인 만큼 프로미넨트는 소비에트 수용소에서도 역시 존재했고 프리두르키라고 불렸다. 아우슈비츠에서 먹다는 프레선으로 표현되었는데 올바른 독일어에서 이 동사는 오직 동물들에게만 쓰이는 말이다. 꺼저에는 하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동사 아파우엔의 명령형으로 정확한 독일어로는 자르다, 절단하다라는 뜻이지만 라거의 언어로는 지옥에 가다, 비키다를 의미한다. 한 번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사업상의 회의를 마치고 예의 바른 바이엘사 임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나는 좋은 뜻으로 그런 표현 예츠트 하우엔 비어압을 쓴 적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제 꺼집시다 라고 한 것과 같았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 용어는 우리가 여태 나눈 대화의 어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하는 말이었고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가르치지 않는 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독일어를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의 라거에서 배웠다고 설명했다. 나의 설명은 그들을 난감하게 했다. 그러니 내가 구매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정중하게 대해줬다. 나는 내 발음이 조악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일부러 고상하게 고치려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는 내 왼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결코 지우려 하지 않는다. 라거의 언어는 당연한 얘기지만 라거 안에서와 그 주변에서 말해지던 다른 언어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라거의 언어, 곧 폴란드어, 이디시어, 실레지아 방언, 나중에는 헝가리어와 같은 언어들이었다. 내 수용소 생활의 처음 며칠 동안 시끌벅적한 배경소리 위로 네댓 개의 표현이 금세 부상했다. 이 말들은 독일어는 아니었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나는 물, 빵, 노동과 같은 어떤 사물이나 기본적인 행위를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들은 내가 앞서 설명한 기이한 기계적 방식으로 내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훨씬 더 나중에 가서야 폴란드 친구 하나가 마지못해 내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 말들은 콜레라, 계피, 천둥, 창녀의 자식, 엿먹은을 의미했고 앞에 세 단어는 감탄사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디시어는 수용소에서 실질적으로 제2의 언어였다. 나중에는 헝가리어로 대체되었다. 나는 이디시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도 어렴풋하게 아는 정도였다. 그마저도 헝가리에서 몇 년간 일하셨던 아버지가 들려주신 몇 가지 우스개 이야기나 인용구 덕분이었다. 예, 선생님. 예, 아니 오늘 5교시에는 5학년 1반 예. 예, 5교시 지금 그 5학년 1반 수업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모레 보강만 잡아놓고 오늘도 당연히 수업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 프리마켓? 오케이.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요즘에 계속 변동이 심해가지고, 예, 4학년도 지금 막 변동 있고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이디시어는 수용소에서 실질적으로 제2의 언어였다. 나중에는 헝가리어로 대체되었다. 나는 이디시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도 어렴풋하게 아는 정도였다. 그마저도 헝가리에서 몇 년간 일하셨던 아버지가 들려주신 몇 가지 우스갯이야기나 인형구덕뿐이었다. 폴란드, 러시아, 헝가리의 유대인들은 우리 이탈리아 유대인들이 이디시어를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우리는 믿지 못할 수상한 유대인들이었다. SS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바돌리오들이었고 프랑스인들, 그리스인들, 정치범 포로들에게는 무솔리니들이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탈리아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편한 일이 아니었다. 싱어 형제와 다른 많은 이들의 저서가 응당 누려야 할 성공을 거둔 뒤로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이디시어는 본질적으로 고대 독일어 방언이며 어휘와 발음에서 근대 독일어와는 다르다. 이디시어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폴란드어보다 더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내가 마땅히 알아들어야 하는 언어였기 때문이다. 나는 바짝 긴장하여 주의 깊게 이디시어를 경청했다. 내게 말하는 문장이나 내 주위에서 말해지는 문장이 독일어인지 이디시어인지 아니면 혼합된 형태인지 나로서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실 선의를 가진 몇몇 폴란드 유대인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디시어를 가능한 한 독일어화해서 말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들은 풍월로 배운 이디시어의 독특한 흔적을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재발견했다. 크라우스장에 어떤 대화가 실려 있는데 폴란드계 프랑스 유대인 군왕이 헝가리인 크라우스에게 랑잠, 두블레더, 아이너, 랑잠, 페어슈탄덴이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한 단어씩 번역하자면 천천히, 너 멍청이 하나, 천천히 알았어? 이다. 이 문장은 좀 이상하게 들리긴 했지만 나는 딱 그렇게 들은 것 같았고 1946년에 썼으니 얼마 지나지 않은 기억이었다. 그래서 나는 들은 그대로 옮겨 적었다. 내 책의 독일인 번역자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 내가 잘못 들었거나 잘못 기억한 게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서신으로 긴 토의가 오간 뒤 그는 내게 자신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표현을 좀 손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나중에 출판된 번역에서는 랑잠드 블레더 하이니로 되었는데 여기서 하이니는 하인리를 줄임말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는 이디시어의 역사와 구조를 다룬 좋은 책 한 권에서 카모에르 두 아이너, 얼간이너 하나의 형태가 이 언어에서는 전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계적 기억이 제대로 작동했던 것이다. 부족하거나 결핍된 의사소통에 대하여 모두가 똑같은 정도로 괴로워한 것은 아니었다. 괴로워하지 않는 것, 말의 소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결정적 무관심의 도래를 알리는 불길한 징후였다. 고독한 천성을 타고났거나 이미 자신들의 민간인 생활에서 고립에 익숙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 별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의 위기 단계를 극복한 포로 대부분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었다. 정보 조각들을 구걸한다거나 진짜든 가짜든 또는 지어낸 것이든 간에 승전보나 참담한 소식을 분별 없이 퍼뜨린다거나 사람들과 땅, 하늘이 주는 모든 신호들을 모으고 또 해석하려고 했었다.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말이다. 그러나 내부의 의사소통 결핍에다 외부 세계의 의사소통 결핍까지 더해졌고 몇몇 라거에서 이와 같은 고립은 전면적이었다. 내가 있었던 모노비츠,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이러한 측면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점령된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서 거의 매주 새로운 포로들이 도착했고 최근의 소식들을 종종 직접 목격한 소식들을 가져왔다. 금지 규정과 게슈타포에 고발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작업장에서 우리는 폴란드 노동자들과 독일 노동자들 또 가끔은 심지어 영국 전쟁 포로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며칠 지난 신문들을 찾아내어 탐독하곤 했다. 알자스 출신인지라 이개국어를 하고 직업이 기자였던 진취적인데 작업반 동료 하나는 심지어 당시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였던 민족의 파수꾼의 정기 구독에 가입했다. 그러고는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있겠어 라며 동료들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믿을만한 독일 노동자에게 금리 하나를 빼주고 정기 구독에 가입하라고 간청해서 그 구독권을 넘겨받은 것이었다. 아침마다 저물을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주위에 우리를 모아놓고 그날의 소식을 꼼꼼히 요약해 주었다. 1944년 6월 7일 우리는 영국인 포로들이 작업하러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들은 가슴을 펴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영국인 포로들. 그러고는 잘 정렬된 상태로 아주 빠르게 호전적인 걸음으로 행진해 나갔다. 그들을 호송하던 그다지 젊다고 할 수 없는 지방군 독일 보초병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기 버거워할 정도였다. 그들은 승리의 V자를 표시하며 우리에게 인사했다. 그 다음날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지하 라디오 방송 하나에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은 우리에게도 대단한 날이었다. 자유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소에서 상황은 훨씬 더 나빴다. 새로 입사한 포로들은 다른 라거나 다른 게토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각자 나름대로 세상으로부터 잘려나간 사람들이어서 참혹한 지역 소식들만 전해주었다. 그들은 우리처럼 12어 나라에서 온 자유노동자들과 접촉하면서가 아니라 농장이나 작은 공장, 돌이나 모래를 캐는 채석장, 심지어 광산에서 노동을 했던 포로들이었다. 특히 광산 라거에서의 상황은 옛 로마 제국의 전쟁 노예나 스페인 점령자들의 이하에 속됐던 인디오들의 경험했던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상황과 똑같았다.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아무도 살아 돌아와 그 상황을 묘사해주지 못했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으로부터 소식은 간헐적으로 그리고 모호하게 도달했다. 중세의 지하, 비밀 감옥에 버려져 죽어간 사형수들처럼 그들은 자신이 잊혔다고 느꼈다. 유대인들 곧 적의 대명사이자 불순한 자들, 불순함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자 세상의 파괴자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의사소통인 고향이나 가족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었다. 망명을 그 많은 형태들 중에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러한 신경이 끊어질 때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를 안다. 그 고통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치명적인 감정과 부당하다는 억울함이 생겨난다. 왜 나한테 편지를 쓰지 않는 거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자유의 몸인 그들이 그때 우리는 의사소통의 자유가 자유라는 거대한 대륙의 중요한 한 지역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건강히 그렇듯 의사소통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이 금지된 나라에서는 또 그런 시대에는 다른 모든 자유도 시들게 된다. 의사소통이 금지되면 다른 것도 시들지다. 토론은 영양실조로 죽게 되고 타인의 견해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고 강요된 견해들이 맹의를 떨치게 된다. 토론의 부재 속에 20년간 수학을 망쳤던 리센코가 소련에 설파한 말도 안 되는 유전학은 이에 대한 유명한 예이다. 리센코의 반대자들은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다. 비관용은 검열의 경향을 띠고 검열은 타인의 논지에 대한 무지, 즉 비관용 자체를 증폭시킨다. 이것은 깨기 어려운 단단한 악순환의 고리이다. 우리의 정치범 동료들이 매주 집에서 온 편지를 받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가장 우울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타인이라는 생각, 멀어진 사람들이란 생각, 조국에서 아니 인류로부터 잘려나갔다는 생각, 인류로부터 잘려나갔다는 생각이 온몸을 짓눌러 오는 시간이었다. 우리 팔의 문신이 상처처럼 타는 듯 따갑게 느껴지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산사태처럼 우리를 엄습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편지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보낼 수 있었겠는가? 유럽의 유대인 가정은 이미 사라졌거나 흩어졌거나 파괴되었는데 나에게는 가족과 몇 통의 편지를 교환할 수 있는 드물기 그지없는 행운이
리리트에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행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서로 매우 다른 두 사람에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거의 문맹인 나이 지긋한 벽돌공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용기 있는 젊은 여성 비앙카 귀데티 세라인인데 지금은 유명한 변호사이다. 이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인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우리 생존자들은 각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외적인 경우이다. 과거를 쫓아버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려 애쓰는 것이다. 5. 쓸데없는 폭력. 이 장의 제목은 도발적으로 보이거나 심지어 모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쓸모있는 폭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불행하게도 그렇다. 유발된 죽음이 아니더라도 또 가장 자비로운 죽음이라도 죽음은 폭력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유용하다. 불사의 존재들, 스위프트의 스트룰드부르그들의 세계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살만한 곳도 못되고 지금의 폭력적인 세계보다 더더욱 폭력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살인도 쓸모없진 않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죽이면서 하나의 목표, 비록 잘못된 목표였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사라예보에서의 프린치프도 파니가에서의 알도모로의 납치범들도 그랬다. 광기로 인한 살인의 경우를 제외하면 살인자는 보통 자신이 왜 상대를 죽이는지 알고 있다. 돈 때문에 진짜 적이든 추정적인 적이든 적을 진압하기 위해서 받은 모욕을 복수하기 위해서 등등 분명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혐오스러운 것이고 국가 간 또는 당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악의 방법이지만 무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쟁은 나쁘거나 사악한 목표라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겨냥한다. 전쟁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통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물론 고통은 있다. 집단적이고 가혹하며 부당한 고통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추가적인 부산물일 뿐이다. 히틀러의 12년은 다른 많은 역사적 시공간들과 폭력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나는 그 시기만의 특징이 쓸데없는 폭력의 만연이었다고 믿는다. 오로지 고통을 유발하려는 폭력 그 자체가 목적인 폭력 말이다. 그 폭력이 때로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너무 지나쳤고 언제나 목표 자체에 비해 균형을 벗어난 것이었다. 유럽을 또 결국은 독일 자신도 폐허로 만든 그 12년 세월을 뒤늦은 지혜로 돌이켜보면 우리는 두 가지 판단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도한 것이 과연 비인가적인 계획의 합리적 전개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전히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적 광기의 발현인가? 악을 목적으로 한 논리인가 아니면 논리의 부재인가? 인간사에서 흔히 그렇듯이 두 가지 대안이 공존했다. 국가사회주의의 밑그림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가사회주의. 독일의 오랜 꿈인 동방진출, 노동운동의 탄압, 유럽 대륙에 대한 패권 장악, 히틀러가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동일시한 볼셰비즘과 유대교의 전멸, 영국, 미국과의 세계 권력 분할, 정신병자 쓸데없는 군입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제거함으로써 게르만족을 이상적으로 만드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병존할 수 있었고 이미 나의 투쟁에 부인할 수 없이 명료하게 드러난 명제들, 즉 오만함과 급진주의, 교만과 철두철미, 광기가 아닌 거만한 논리 등과 같은 몇몇 소수의 명제들에 의해 추론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강구된 수단들 역시 혐오스럽지만 정신 이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군사적 공격 또는 무자비한 전쟁을 촉발시킬 것, 내부의 제5열들을 지원할 것, 전주민을 이주시키거나 노예로 삼거나 불임시키거나 몰살할 것 등이었다. 니체도 히틀러도 로젠베르크도 초인, 독단적이고 타고난 우월함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것이 허락되는 초인의 신화에 대한 설계로 자기 자신과 그 추종자들을 취하게 만들었을 때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스승과 제자 모두가 현실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그들의 도덕이 모든 시대와 모든 문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덕, 우리 인류 유산의 일부이고 결국은 인정해야만 하는 도덕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찰해 볼 만하다. 합리성은 사라지고 신봉자들은 쓸데없는 잔인함의 실행이라는 바로 그 점에서 스승을 큰 폭으로 능가했다. 그리고 배신했다. 니체의 견해는 나에게 깊은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그의 견해에서 내가 좋아하는 생각과 반대하는 생각,
되지 않는 그 어떤 주장도 발견하기 힘들다. 니체의 견해는 나에게 깊은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그의 견해에서 내가 좋아하는 생각과 반대되지 않는 그 어떤 주장도 발견하기 힘들다. 신탁을 전하는 것 같은 그의 어조도 내게 불쾌감을 준다. 그러나 거기에는 남들의 고통을 원하는 바람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무관심은 거의 모든 글에서 보이지만 일부러 고통을 겪게 만드는 기쁨은커녕 샤덴프로이데, 즉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 서민, 기형아들, 볼품없는 사람들, 고귀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은 선택받은 자들의 왕국이 도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이는 비교적 작은 악이지만 그래도 악은 악이며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히틀러의 신조와 실천은 이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나치가 저지른 쓸데없는 폭력들 중 많은 부분은 역사에 새겨져 있다. 아르데아티나 동굴, 오라두루, 미디체, 보베스, 마르차버토의 돈 없는 도를 넘는 학살들과 너무나 많은 다른 학살들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도 비인간적인 것이지만 보복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작은 규모의 개별적인 폭력들은 큰 그림의 세부인 우리 강제 이송자들 각자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남아있다. 거의 언제나 생한자가 꺼내놓는 일련의 기억들 첫머리에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출발을 알리는 기차가 등장한다. 단지 시간적 순서 때문만 아니고 차라리 강제 수송 열차의 이유 없는 가혹함 때문이었다. 고로송에는 그 예사롭지 않은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무에쓸 일반 화물 열차들이 동원되었다. 많은 우리의 일기나 글에서 자동 기차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상업용 운송수단을 이동식 감옥이나 심지어 죽음의 도구로 개조한 봉인된 열차였다. 봉인 열차. 언제나 만원이었지만 매번 열차에 꽉 채워진 사람들의 수를 대략적으로 집계해보면 이동거리와 나치 체제가 수송되는 인간 물자에 부과하는 위계적 등급에 따라 50에서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열차는 칸마다 단지 50-60명만 유대인, 정치범, 파르티잔, 길에서 갈퀴로 끌고 온 불쌍한 사람들, 1943년 9월 8일에 날 이후 체포된 군인들, 체코의 프라하 북서쪽에 위치한 옛 광산촌, 1942년 5월 이 마을에서 나치 장교가 암살되자 나치는 그 보복으로 마을 주민 가운데 14세 이상 남성 전원을 몰살했다. 이동 거리를 고려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이동 경로를 따라 있을 수도 있는 목격자들에게 이 열차가 줄 인상을 고려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동유럽으로부터의 이송은 이와 정반대였다. 슬라브인들, 특히 유대인인 슬라브인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아니 아무런 가치도 없는 상품이었다. 슬라브인들, 어차피 그들은 죽어야 했으므로 여행 중에 죽든 후에 죽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폴란드 유대인들을 게토에서 라거에서 라고로 이송한 열차들은 칸마다 120명까지 채워넣었다. 짧은 여행이었던 것이다. 이제 화물열차 한 칸에 탄 50명의 사람들은 불편하기 그지없다. 모두가 동시에 누울 수는 있지만 몸을 닥지닥지 붙여야 한다.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면 몇 시간밖에 안 걸리는 여행일지라도 지옥이 따로 없다. 서 있어야 하거나 교대로 쪼그려 앉는 수밖에 없다. 또 종종 이송자 가운데는 노인, 병자, 어린이, 수유하는 여자, 미치광이도 있었다. 여행 중에 미치거나 나중에 그 영향으로 미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치의 철도 수송 실행에 있어서 가변적인 것들과 변함없이 거듭되는 것들을 구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송이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는지는, 아니면 책임을 맡은 관리들이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가능한 모든 것들을 지참하라는 미선적 권고 또는 명령이 늘 되풀이되었다.
특히 금, 보석, 귀중품, 모피의 지참을 권고했고 몇몇의 경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 오는 유대인 농부들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작은 가축들까지 가져갈 것을 주문했다. 호위대원들은 공모의 분위기를 풍기며 모든 물건이 너희들에게 다 쓸모가 있을 거야 라고 우물거리곤 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약탈로 광고도 관료주의적 복잡함도 특수 운송 차량도 도중에 절도를 당할 걱정도 없이 귀중품을 제3국으로 옮기려는 단순하고도 기발한 책략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압수되었다. 2주간 지속될 수도 있는 여행, 살로니카에서 이송되는 유대인의 경우 여행을 위해 독일 당국은 식량도 물도 나뭇바닥을 덮을 깔개나 집도 생리현상을 해결할 용기도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마련해주지 않았다. 또한 지역 당국이나 집결 수용소의 책임자들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자들에게 이송 상황을 알리고 어떤 식으로든 병참 물품을 조달하는 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통지라는 것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바로 이러한 체계적인 태만은 결국 쓸데없는 잔인함으로 고통 자체가 목적인 고통의 고의적 유발로 변모했다. 강제 이송이 예정된 포로들 가운데 일부는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터득할 수 있었다. 강제 이송. 다른 열차들이 떠나는 것을 본 그들은 전임자들로부터 필요한 모든 병참 물품들을 스스로 독일군이 정해놓은 한도에 맞춰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네덜란드의 웨스터보크 집결 수용소에서 출발한 기차들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매우 방대한 이 수용소는 수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베를린 당국은 지역 사령관에게 매주 기차 한 대에 대략 1000명의 이송자를 실어 출발시키라고 명령했다. 결국 웨스터보크에서 총 93대의 열차가 아우슈비츠와 소비브르 좀 더 규모가 작은 다른 수용소들을 향해 떠났다. 생존자들은 약 500명 정도였는데 이들 가운데 먼저 떠난 기차를 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사나흘간의 여행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품들을 당국이 공급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무턱대고 떠났던 것이다. 결국 돌아와 이야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송 중에 몇 명이나 죽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여행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몇 주 명민하게 관찰하던 웨스터보크 수용소 의무실 담당자 한 사람이 화물 열차들이 이들 똑같은 열차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열차들은 출발 수용소와 도착 수용소 사이를 왕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이후에 이송된 사람들 중 몇몇은 텅 비어서 돌아오는 열차 칸에 메시지를 숨겨서 전달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적어도 식량이나 불, 변기통 같은 것들은 준비할 수 있었다. 1944년 2월 내가 이송되었던 열차는 퍼솔리의 직결 수용소에서 출발한 첫 번째 열차였다. 다른 열차들은 로마와 밀라노에서 그보다 먼저 출발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 치안 당국으로부터 수용소의 운영권을 빼앗은 SS군은 여행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지침도 주지 않은 채 단지 긴 여행이 될 것이라는 것만 알려줬다. 그리고 내가 앞서 언급한 이해관계가 있는 아이러니한 충고, 금과 보석들, 특히 모지옷과 모피를 가져가라. 너희들은 추운 나라로 일하러 가는 거니까 를 흘렸다. 수용소의 책임자도 강제 이송이었는데 슬기롭게도 상당량의 음식을 마련했지만 물을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물은 돈이 든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게다가 독일인들은 아무것도 선사해주지 않지만 조직하는 일은 잘하잖아. 그는 열차 칸마다 공중 화장실 역할을 할 용기를 비치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실수였음이 드러났다. 그것은 갈증이나 추위보다도 훨씬 더한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탄 칸에는 상당수의 남녀 노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베네치아의 유대인 요양원에 있던 사람들 전원이 타고 있었다. 모두에게, 그러나 특히 이들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용변을 본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그지없거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문명사회에 있던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트라우마였고 인간의 존엄성에 가해진 깊은 상처였으며 불길한 징조로 가득한 추악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의도적이고 터무니없는 사악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의 역설적인 행운,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행운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망설여진다. 행운 덕분에 우리의 화물칸에는 몇 개월 안 된 아기들을 데리고 탄 2명의 젊은 여자가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이
요강을 가지고 있었다. 여행한 지 이틀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판자벽에 박힌 못들을 발견했다. 못 2개를 빼내 한쪽 구석에 다시 박고 줄을 쳐서 담요를 걸고 임시변통으로 몸을 가릴 곳을 만들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짐승이 아니라는, 우리가 저항하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짐승이 안 될 것이라는,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다른 칸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화물열차는 탁 트인 들판에서 2-3번 정차했고 열차 칸의 문들이 열리고 포로들에게 내리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철로에서 멀어지거나 따로 떨어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또 한 번은 오스트리아의 중간 정거장에서 열차 칸에 문이 열렸다. SS 호위대는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플랫폼이나 선로 중간에 아무데나 쭈그려 앉는 것을 보면서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지나가던 독일 사람들은 공분하게 혐오감을 드러냈다. 이런 놈들은 비극적 운명을 맞아도 싸다 하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 저들은 맨쉔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돼지들이다. 너무나 명확관화하지 않은가? 사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앞으로 이어나가야 할 삶에서 라고의 일상적 리듬 속에서 적어도 초기에는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침해가 총체적 고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거대한 공동 화장실, 의무적으로 정해진 짧은 시간,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익숙해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서서 참을성 없이 때로는 애원하며 또 때로는 윽박지르면서 10초마다 하스트두 게마흐트 아직 멀었어? 라고 물어온다. 그럼에도 몇 주 안에 불편함은 줄어들더니 결국 사라졌고 그 자리에 익숙함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익숙함이 찾아왔다. 이는 인간에게 동물로의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자비로운 방식이었다. 인간에서 동물로의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자비로운 방식. 나는 이러한 변화가 나치 위기의 어떤 단계에도, 어떤 문서에도, 어떤 노동회의에도 분명하게 계획되고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체제의 논리적 기결이었다. 회의에 의해서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무의도적인 체제의 논리적 기결. 비인간적인 체제는 자신의 비인간성을 사방으로, 특히 낮은 곳을 향해서 퍼뜨리고 확장한다. 저항이 없으면, 그리고 이례적으로 강인한 성격이 아니라면 그 체제는 자신의 희생자와 반대자를 부패시킨다. 기본적 인간성을 침해하는 일, 곧 그와 같은 쓸데없는 잔인함. 쓸데없는 잔인함은 모든 라거들의 영향을 미쳤다. 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여성 포로들은 일단 반합, 에나멜 금속으로 만든 우묵한 그릇을 갖게 되면 분명히 다른 3가지 용도로 사용해야 했다고 이야기한다. 매일 죽을 배급받는데, 화장실 가는 것이 금지된 밤에 볼일을 보는데, 세탁실에 물이 있을 때 몸을 씻는데, 모든 수용소의 급식에는 매일 1리터의 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 라거에서는 우리가 일하던 화학 공장의 허가로 2리터의 죽이 배급되었다.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할 수분이 많았고 우리는 공동 화장실에 자주 보내달라고 하거나 작업장 구석에서 다른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포로들 중에는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다. 방광이 약한 탓이거나 겁에 질려서 또는 노이로제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급하게 소변을 봐야 했고 자주 그대로 옷을 적셔버렸다. 그 때문에 이들은 처벌을 받았고 조롱을 당했다. 3층 침상에서 잠을 자던 나와 동년배인 한 이탈리아인은 어느 날 밤에 사고를 쳐서 아래 침상에 있던 동료들을 적셨고 그들은 즉시 막사 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 이탈리아인은 막사 반장이 덮치자 상황이 뻔한데도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반장은 그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당장 오줌을 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당연히 그러지 못했고 실컷 두들겨 맞았다. 그러나 그의 합리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좀 더 아래층 침상으로 옮기지 못했다. 이는 일종의 행정조치로 막사 서기의 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배설에 대한 강압과 비슷한 것이 바로 나체에 대한 강압이었다. 라거에는 나체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아니 나체 그 이상이었다. 옷과 신발만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압수당했다. 머리카락과 온몸에 털이란 털은 하나도 없이 들어오니까 말이다. 군대의 병사에 들어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과거에 그러기도 했지만 이곳 라거에서의 털깎기는 총체적이고 또 매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처럼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나체와는 되풀이되는 전형적 상황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역시 어떤 필요에 뿌리를 둔 샤워를 하거나 의료진찰을 받기 위해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쓸데없는 과도함 때문에 모욕적인 하나의 폭력이었다. 라고의 하루는 이 검사, 의복, 수색, 오매, 진찰, 아침 세면 등 수없이 강압적으로 옷을 벗어야 하는 일들로 가득했다. 게다가 위원회의 정기 선발, 곧 아직 노동에 적합한 사람과 제거될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맨발에 벌거벗은 인간은 온몸에 신경과 힘줄이 잘려 나가는 기분을 느낀다. 그는 소수무책인 먹잇감이다. 비록 배급받는 게 더러운 옷이라 해도, 밑창이 나무로 된 형편없는 신발이라 해도 의복이란 보잘것없지만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방어이다. 의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차라리 스스로를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처럼 벌거벗고 느리고 비천한 존재로 인식한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라도 짓이겨질 수 있다고 느꼈다. 포로생활 첫 며칠 동안 숟가락이 없다는 사실은 이와 똑같은 무력감과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릴 적부터 여러 개의 수저들, 아무리 가난한 집의 부엌이라 해도 수저는 있다. 수저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작은 세부 사항이지만 결코 하찮지 않은 문제였다. 숟가락 없이는 매일 죽을 개처럼 할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었다. 오랜 견습 기간, 여기서도 곧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말을 이해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견습 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용소에 물론 숟가락은 있지만 암시장에서 죽이나 빵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숟가락 한 개의 값은 보통 빵 반 개나 죽 1리터였지만 새로 들어온 물정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훨씬 더 많은 양을 요구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창고에서 막 도착한 강제 이송자들의 진꾸러미에서 나온 알루미늄, 강철, 심지어 은으로 된 숟가락 수만 개 외에도 완전히 새 것인 투명 플라스틱 숟가락 수천 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건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굴욕감을 주려는 정확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구약성서의 사사기 7장 5절에 나오는 일화가 머리에 떠오른다. 기드온 장군은 자신의 병사들이 강에서 물을 마실 때 행동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그 중에서 최고의 병사를 뽑았다. 개가 하듯이 물을 핥아먹거나 무릎을 꿇는 병사들은 제외하고 서서 손을 입으로 가져가 물을 마시는 병사들만을 받아들였다. 라거에 대한 모든 해고록이 하나같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묘사한 기타의 강압들과 폭력들을 전적으로 쓸데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기에 망설여진다. 모든 수용소에서 하루에 한두 번 점호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호병하는 점호는 아니었다. 수천 또는 수만 명의 포로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포로들은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대여섯 자리의 등록번호로 불렸으니 더더욱이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은 첼라펠, 곧 집계점으로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었다. 전날 저녁 다른 수용소나 의무실로 옮긴 포로들과 밤사이 죽은 포로들을 고려해야 했고 전체 숙자가 전날의 자료들과 또 일하러 가는 작업반들이 행진하는 동안에 5명 단위로 세는 집계와 정확하게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부엔발트에서는 죽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도 저녁 점호에 나타나야 했다고 유진 코고는 말한다. 서서가 아니라 땅바닥에 늘어진 채 샘을 씻게 하기 위해 그들도 오열로 줄을 서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호는 날씨와 상관없이 실시되었고 물론 오기에서 적어도 1시간은 걸렸다. 샘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되었다. 탈줄이 의심되면 심지어 24시간이나 그 이상까지도 이어졌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혹한의 날씨에는 노동 그 자체보다 더 심한 고문이 되었고 저녁이면 노동의 필요에 고스란히 못해졌다. 점호는 무의미하고 의례적인 행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아마도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다른 경우들처럼 점호도 쓸데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때 굶주림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노동도 또 나의 냉소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나는 지금 내 것이 아닌 논리로 추론해 보려고 하고 있다. 또 가스에 의한 어른들과 아이들의 죽음도 무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 모든 고통들은 특별한 주제의 열등한 민족을 노예로 만들거나 제거하겠다는 우월한 민족의 추정적 권리라는 주제의 전개로 나타난 것들이었다.
점호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피로와 추위와 굶주림과 좌절감을 그 안에 압축해서 보여주며 훗날 우리의 꿈속에서 라과의 상징 그 자체가 되었다. 점호가 불러일으키는 고통, 겨울이면 매일같이 몇몇은 쓰러지고 몇몇은 죽게 만드는 그 고통은 체제 속에 또 드릴, 즉 프로시아의 유산이며 비너가 그의 희곡 보이체크를 통해 불멸을 가져다준 가혹한 군사훈련의 전통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수용소 점호의 고통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측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소 세계는 독일 군대를 각색한 버전의 다름 아니었다. 라거의 포로 군대는 적절하게 표현해보자면 군대의 불명예스러운 목사판, 더 정확히는 그것을 희화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군대에는 군복이 있다. 군인의 군복은 깨끗하고 영광스러우며 배지로 가득하지만 해프트링의 군복은 더럽고 칙칙하며 잿빛이다. 그러나 양쪽 다 단추가 5개씩 달려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군대는 밀집 대형으로 군악대의 소리에 맞춰 군대식 걸음으로 행진한다. 따라서 라거에도 군악대가 있어야 하며 군악에 맞춘 행군은 사열대 앞을 좌로 봐 동작으로 완벽하게 해낼 정도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식은 제3제국의 반유대주의 법률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질 만큼 필수적이고 또 분명한 것이었다. 제3제국의 반유대주의 법률은 편집증적 궤변을 늘어놓으며 유대인 음악가와 오케스트라가 아리아인 작곡가들의 악보를 연주하는 것을 금했다. 이 악보들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라거에는 아리아인 음악가들은 없었고 유대인들의 라거. 어쨌든 유대인 작곡가들이 쓴 행진곡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순수성의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아우슈비츠는 독일의 유대인 음악가들이 아리아인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던, 아니 연주해야 했던 유일한 장소였다. 필요 앞에 법률은 없는 것이다. 침대 정리의 의식도 병사의 유산이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침대 정리란 용어는 넓게 봐서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다. 3층 침대가 있는 곳에 각 침상에는 대패밥이든 얇은 매트리스 하나와 담요 2장, 지푸라기를 넣은 베개가 고작이었다. 그리고 한 침상에 보통 2명씩 잤다. 침대 정리는 일어나자마자 막사 전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다. 따라서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판 가장자리 위에서 불안정하게 균형을 잡고 같은 일에 열중하고 있는 위층 사람들의 다리 사이에서 매트리스와 담요들을 정리해야 했다. 곧바로 빵 배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침대는 1, 2분 안에 정리되어야 했다. 광란의 순간이었다. 병사의 공기는 뿌연 먼지와 팽팽한 긴장감, 온갖 언어로 주고받는 욕설들로 가득했다. 침대 정리, 베텐바우엔, 이것은 전문 용어였다. 침대 정리는 엄격한 철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신성한 작업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여기저기 수상한 얼룩들로 가득한 매트릭스는 툭툭 털어 부풀려야 했다. 그러라고 매트릭스 호청에는 손을 넣을 2개의 틈이 있었다. 담요 2장 중 한 장은 그 끝을 매트리스 밑에 끼워 넣어야 했고 다른 한 장은 베개 위로 올라가도록 펼쳐 놓아야 했는데 모서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어 반듯한 계단을 이루는 형태가 되어야 했다. 작업이 끝났을 때 전체적으로는 모든 면이 매끈한 직육면체 위에 작은 직육면체 베개가 얹어진 모양을 하고 있어야 했다. 수용소의 SS군에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막사 반장들에게 베텐바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1차적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아마도 정리와 규율의 상징이었다. 침대 정리를 잘못했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엄하게 처벌받았다. 뿐만 아니라 각 막사에는 한 쌍의 관리자인 베트 나흐찌어 침대 점검자. 난 이 용어가 일반적인 독일어에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괴테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베트 나흐찌어가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개개의 침상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그러고 나서는 침대들이 횡적으로 날아난지 살피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그들은 막사만큼이나 긴 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리된 침대들 위쪽 끝으로 그 줄을 편 다음 혹시라도 들쭉날쭉한 것들은 센티미터까지 맞춰가며 다시 옮겼다. 고통 이상의 이러한 정리벽은 터무니없이 기괴해 보였다. 사실 굉장히 신경 써서 매끈하게 편 매트리스는 아무런 지속력도 없어서 저녁이면 무게에 눌려 매트리스를 받치는 널빤지에 닿을 정도로 납작해졌다. 사실상 나무판 위에서 잠자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지평을 훨씬 더 확장해보면 히틀러 치하의 독일 전체에서 병사의 규정과 예의범죄는 중산층의 전통적인 것을 대체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드릴의 어리석은 폭력은 1934년부터 교육 분야를 침범하기 시작했고 독일 민족들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보도와 비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신문들을 보면 준군사훈련이라는 틀에서 청소년들에게 기진맥진할 만큼 힘든 행군이 부과되었다. 어깨에 배낭을 메고 하루에 50km까지 행군해야 했고 낙오자에게 차비란 없었다. 감히 항의를 하는 부모들과 의사들은 정치적 처벌에 위협을 받았다. 아우슈비츠의 자생적 발명인 문신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1942년 초부터 아우슈비츠와 그의 좌우되는 다른 락어들 1944년에는 40여 개를 내어냈다. 다른 락어들에서 포로들의 등록번호는 더 이상 옷 위에 꿰매 붙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왼쪽 팔뚝에 문신으로 새겨졌다.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된 것은 유대인이 아닌 독일인 포로들 뿐이었다. 문신 작업은 이전에 자유의 몸이었던 사람이건 다른 수용소나 게토에서 온 사람이건 간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의 등록 시에 전문화된 서기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시행되었다. 독일의 전형적인 분류 재능에 따라 하나의 진짜 규칙이 곧 윤곽을 드러냈다. 남자는 팔뚝 바깥쪽에 여자는 팔뚝 안쪽에 문신을 새겨야 했고 집시들의 번호 앞에는 Z가 와야 했다. 유대인들의 번호 앞에는 1944년 5월 헝가리 유대인들이 대거 도착했다. A가 와야 했고 얼마 후에는 B로 대체되었다. 1944년 9월까지 아우슈비츠에는 어린이들이 없었다.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가스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 시점 이후로 바르샤바 봉기가 있는 동안에 마구잡이로 체포된 폴란드인들이 가족 단위로 도착하기 시작했다. 갓난 아이까지도 포함해서 그들 모두에게 문신이 새겨졌다. 문신 작업은 그다지 아프지 않았고 1분 이상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 문신의 상징적 의미는 모두에게 너무나 분명했다. 즉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표식이다. 이곳에서 너희들은 결코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도살될 운명인 짐승들과 노예들에게 찍는 낙인이다. 너희들은 바로 그런 것이 되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름이 없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이름이다. 문신의 폭력은 아무런 이유 없는 폭력 그 자체가 목적인 폭력이었고 순전한 모욕이었다. 143, 47번